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스 에듀에서 지금 국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수라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광문고등학교를 담당하게 돼서 광문고 내신 설명회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써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를 아시는 분이 또 많이 계시겠지만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법대가 인원이 없어지면서 그 법대 인원을 흡수하면서 만들어진 과고 본인이 원하는 과로 이제 지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로운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저는 전공 2개를 경제랑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문과 전공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울고등학교가 위치가 이제 파락군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수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시 같은 경우도 조금 부끄럽지만 9월 모의고사 전 과목 만점을 받아서 그 당시 이제 전국 1등을 했었던 경험도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여러모로 이제 수시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정시 측면에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대치나 서초에서도 근무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의 양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좀 작년에 있었던 입시 결과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다 작년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결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고1이랑 고3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고1 같은 경우 한 학교, 상일 여자고등학교를 맡았었고, 그래서 왼쪽 두 칸은 이제 상일 1학년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른쪽 한 칸은 이제 3학년 결과인데요. 이제 작년 1학년에서 상일여고 학생들의 거의 30%를 좀 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한 23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 65명 정도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잘 믿고 따라줘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모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인원수가 많은 걸 넘어서 전교 30등 이내 학생이 17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총 5등을 시작으로 30등까지 이렇게 총 17명이 있었고요. 그게 총 비율로 따지면 거의 60%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교 전체 최상위권의 60%가 제 수업을 이제 수강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거의 학생들 등수들도 배우는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2학기 중간고사 결과입니다. 1학기 대비 이렇게 등락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세 학생 있죠? 이 학생은 이제 다 1등급 학생들인데 원래 등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21등, 뭐 20등 뭐 이런 친구들이어서 원래는 1등급은 아니었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1학기 대비해서 2학기에 이제 1등급으로 올라온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친구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기 전과 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업 듣기 전에 156등이었던 친구가 43등까지 올라오고 또 92등이었던 친구가 21등까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제가 등수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1학기 끝나고 13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나 국어 혼자 해볼래 하고 잠깐 국어학원을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때 50등까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넌 와라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애가 다시 재등록을 해서 기말고사만 해서 전체 1등을 해요. 기말고사만 1등해서 총 합산해서 걔가 14등인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저한테 이제 말하기를 저는 계속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이 이거는 아니에요. 제 수업을 딱 듣고 와, 저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서 내 성적이 쑥쑥 올랐어는 그것만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부족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은 다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해서 읽어낸 결과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학원 강사가 마찬가지지만 자기 수업을 들어서 무조건 대박 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학생의 노력과 강사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이렇게 등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맨 위에 있는 친구는 이 156등이면 그 학교에서 6등급이거든요. 근데 43등이면 거의 2등급에 가까이 올라간 친구인 거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학생들에게 당연히 최선의 수업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학생들도 저를 잘 따라주고 의욕 있게 공부하는 것이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내신을 잠깐 볼 건데요. 3학년 같은 경우 제가 4개 학교를 했어요. 작년에 4개 학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A고, B고의 전교 1등이 모두 제 수업을 들었었고요. 특히 이제 A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총 8명이었는데 모두 6명이 제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런 내신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3학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학년 애들이 이제 한마디로 대학 입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당연히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인 거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이런 데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듣고 싶었던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고 과연 학생들이 나한테 저에게 어떤 수를 받는가랑 그럼 광문고의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광문고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외부 지문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난이도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작품과 연계되는 다른 작품을 보기로 출제해서 나는 이거 처음 보는 시인데 이거 어떻게 풀지? 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고난이도로 측정되는 편인데 광문고 같은 경우 제가 3개년 기출을 다 봤을 때 외부 지문 자체의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개념어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거. 그게 아마 광문고 내신, 특히 1학년 내신에는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활용한 지문을 반드시 출제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과서에 충실한 범위이지만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게 이제 상일여고이기 때문에 상일여고랑 또 심지어 교과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시면 1단원에서만 4작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 2작품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는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3개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지금 거의 2배 이상이 넓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범위만 넓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범위가 넓은 데다가 심지어 범위가 넓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 객관식 27문제, 서술형 8문제인데요. 상일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4문제, 6문제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시험 시간은 동일해요. 근데 객관식만 3문제가 더 많고 서술형은 또 2문제가 더 많다는 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분명히 매우 넓고 시험 범위가 그 다음에 문항수도 굉장히 많다. 대신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객관식과 서술형의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의 활용도가 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개념을 뭐 공감각적 이미지다. 그러면 그게 뭔지, 역설법이 뭔지, 역설법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충실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바로 OX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왜냐면 문항수가 많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문항수가 이렇게 많으면 시험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러면 5분 정도는 마킹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내신이니까 마킹하고 재검하고 3번까지 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일단은 연필로 마킹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마킹하고 검은색 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3검문 정도는 해야 돼요. 특히 왜냐면 1학년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게 1학년의 경우에는 실수가 많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수가 좀 줄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한 거 골랐어. 라든지 나 분명 2번 체크했는데 4번에 마킹했어. 이런 실수가 1학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데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그런 건 줄어들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5분 정도 마킹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0분이라면 대강 이렇게 받쳐봤을 때 서술형은 15분 안에 다 써야 된다. 그 다음 객관식을 그러면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27문제 30분이라는 거는 한 문제에 거의 1분 꼴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고 딱 거의 이렇게 이제 가야지 이제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너가 심화되게 공부했어 라기보다는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요거를 조금 더 보는 이제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간 내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객관식은 학문항당 거의 1분 안쪽으로 내외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과목고 내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의 활용이 진짜 거의 없어요. 보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좀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하면 무조건 외부 지문이 보기로 한 3개는 껴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어려워지고 변별이 생기니까. 그런데 일단은 광문고 내신은 그런 보기로 난이도를 올리기 선택하기보다는 문항수를 많게 해서 빨리빨리 푸는 사람이 승자다. 빨리 정확히 푸는 사람이 승자로 만들어놓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도 보면 지금 이거 실제로 작년 기출을 가져온 거거든요. 작년 기출을 보시면 연쇄법을 통해 주변 사물의 사실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연쇄법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사실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적인 건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확실하게 서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 함정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건네는 방식과 실제로 대화하는 것은 또 다른 거고 말을 건네는 방식과 독백체도 당연히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이 정확히 개념 차이가 명확히 정립이 돼 있냐 이런 것들이 학생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그래도 그나마 쉽지만 여기 앞에 나온 이제 표현 방식이거든요. 연쇄법이라든지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런 것들은 다 표현 방식이에요. 이 표현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런 거를 바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바로 판단해서 선지를 답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같으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냐면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고 다이렉트하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나 이거 1인칭 주인공이 아니고 1인칭 관찰자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런 선지들이 아주 전형적인 선지들인데 그럼 이런 말을 봤을 때 과연 소설에서 존재하는 시점 중에서 이건 어떤 시점인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얼마나 소설의 시점, 서술자의 위치 이런 걸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했냐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중점은 1학기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는 학생들에게 그런 개념들이 정확히 뭔지 그다음에 개념과 예를 들면 역설법이랑 반어법이 있으면 둘이 진짜 어떻게 확실하게 다른지 그냥 애들이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반어는 뭐 좀 비슷한데 뭐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 많이 설명을 못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역설법은 말과 말의 모순이구나. 반어법은 말과 상황의 모순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이제 개념어를 확실하게 확립하는 거. 그게 중요한 이유는 광문고 시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 때 확실하게 확립을 하면 그 뒤에 기말고사 2학기 시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어 정립이 좀 되게 중요하대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개념 정리가 조금 저는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념어를 이제 숙지하는 것이 이제 매우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를 활용한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 21, 1학기 중간 기말집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 재작년에 1학기 시험들을 다 봤을 때요. 고1 모의고사가 모두 반영이 됐어요. 심지어 당해년도에 출제된 것도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해 입학을 하신다고 하시면 2023 학년도 1학년 3월 모의고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원에서 많이 겪는 문제인데 변형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올해 출제된 거기 때문에 그 올해 출제된 것에 대한 변형 문제가 학원들에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는 별로 이거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강사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게 많이 겪는 애로사항인데 일단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강사가 변형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제 이런 거를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깐만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로 광문고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문항수는 많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시험 난이도 자체가 비교적 쉬운 만큼 실수가 없게 빠르게 문제를 찍어내는 것이 답을 찍어내는 것이 되게 필요한 스킬로 보인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의 활용도가 적다. 그러니까 선지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개념어들이라는 거죠. 그 개념어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하다. 그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모의고사를 활용한 문제가 기존 한 2개년, 3개년 동안 거의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변형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그 작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이제 세 가지 광문고 내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가 이제 다음 챕터인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게 자체 교재로 손필기로 나가기도 하는 교재인데요. 제 교재는 일단 매주 주간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한 거는 이번 주에 바로 복습하고 클리닉에 와서 뭐 검사 받고 이런 식으로 매주 교재가 나간다 보시면 되고요. 교재 내용은 당연히 매주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반드시 제가 반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의 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강사로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인 건데, 근데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낸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학교 필기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저한테 갖고 오면 저는 각 친구들 거를 다 종합해서 이 쌤은 이런 걸 좀 강조하네. 그러면 그런 거가 이제 교재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자주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자습서, 지도형 교과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보시는데 다 출판사 자료들이고요. 선생님들에게 또 교사용으로 나가는 비매품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수업 때 당연히 강조해서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 자체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업 자체를 일단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조금 연령대가 낮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학생과의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 학생들과 비교적 많이 잘 통한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 호응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강사들보다 훨씬 좋은 편이고, 저도 학생들이 요즘 많이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흔히 뭐 MZ 세대들의 뭐 어떤 이야기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툭툭 스몰 토크로 먼저 던지면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몰입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저는 활용하는 편이고, 당연히 모개념은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늘 논문을 뒤지는 사람입니다. 국문학 박사, 석사 논문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얘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지문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공부를 해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수업하는 장면인데, 일단 수업 내용은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처럼 매번 녹화합니다. 수업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매주 녹화를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 전체에게 뿌려줍니다.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아닌 일반적인 학생들은 못 봐요. 일반 사람들은 못 보고 링크로만 나가니까 이거를 지금 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올립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업은 3시간인데 이거를 학생한테 꼭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따로 이제 야근을 해서라도 영상을 따로 찍습니다. 찍어서 영상 이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이거 수업 시간에 다룬 건 아닌데 이거 꼭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영상을 하나 찍었다. 그거는 복습 용도로 보는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다 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기도 한다는 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 국어 강사라면 국어만 잘하면 물론 당연히 국어를 제일 잘해야 되는데, 국어 강사가 가장 어떤 성향이 강한 강사냐면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두루두루 잘해야 돼요. 특히 이제 고3 올라가면 학생들 비문학이 수학, 과학, 예술 온갖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온갖 걸 다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문학을 가르칠 때는 역사를 좀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한국 현대 문학사라는 거는 한국 현대사와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걸 학생에게 먼저 미리 도입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을 해서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3시간짜리 주말 수업이 끝나면 이제 학생들에게 교재 뒤에는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내가 수업했던 작품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대략 문제 수는 제가 만들어 보니까 100문제 좀 넘습니다. 100문제 좀 넘었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풀어온 양인 거예요. 100문제 정도 풀어서 알 때까지 푸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이라는 거 클리닉 때 와가지고 또 틀렸어. 2번 틀린 거는 저한테 검사를 받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해결해주고 뭐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클리닉이라는 게 여기도 있지만 주 1회 제가 학생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말 말고 수목금 중에 보통 하루를 골라서 오라고 해요. 그럼 주 1회 클리닉을 진행해서 그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 테스트를 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클리닉이었어요. 클리닉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클리닉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왜냐면 사실 제가 수업을 제공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학생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결국 본인이 얼만큼 혼자 공부를 했고, 얼마나 혼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숙제를 얼만큼 잘 해왔고 이해했는지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목금 중에 하루 학생들을 부릅니다. 4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아무 때나 자기가 되는 시간에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시간대를 지정해 줘가지고 너 이때 오면 된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고요. 그럼 그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근데 요거는 좀 유동적일 수가 있는 게 학생이 만약에 숙제를 아무것도 안 해왔어요. 공부도 아무것도 안 해왔어요. 그러면 3시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려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수업도 그냥 맨날 태도가 별로 불량하고 그래놓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또는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이 쌤 별로네 라는 말을 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모든 학생들을 다 최소한의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친구는 3시간, 뭐 안 되면 너 4시에 와서 10시 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숙제 검사 및 수업 이해도 테스트를 클리닉 때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클리닉에 공을 들인다고 말씀드린 거는 클리닉을 담당해주는 조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제가 어렵게 초빙을 했는데 일단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고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국어는 100분이 98, 그 다음에 6구 수능 다 1등급을 받은 국어 쪽에서는 아주 잘하는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검사를 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질문 학생들 받아주고, 대신에 질문의 루트는 2가지인 거죠. 이 쌤한테 질문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근데 저 쌤한테 물어봤는데 나도 아직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저한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질문의 창구를 2가지 모두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기성 문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들 있잖아요.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다 만듭니다. 제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이제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보니까 국문과 서울대 국문과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지금 국문과 석사 하는 분, 박사 하는 분들도 알고 이러는데, 국문과 졸업하셔서 지금 석사도 거의 끝나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을 초빙해서 그분이 모든 문제를 만드십니다. 클리닉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처음에 학습지 빈칸부터 그다음에 OX 문제, 객관식 서술형까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만들어서 매주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제가 시중 문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퀄리티 있는 문제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만드는 문제는 어렵게 만듭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어려워야지 학생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성실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기본 문제도 있지만 제 포커스는 조금 문제가 좀 어려워야 된다는 주의여서 좀 어렵게 출제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복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은 제 클리닉의 어떤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가 진행되냐면 이렇게 클리닉을 한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이 되면 저는 일단은 학생들에게 기출을 풀립니다. 기출을 풀리는데 저는 그게 좀 아까웠어요. 기출이 만약에 학생들한테 풀어서 갖고 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집에서 풀고 그래서 약간 좀 긴장감 없게 풀 거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기출 문제는 가장 좋은 공부 자료잖아요. 그 작년도 재작년도에 광문고 선생님들이 낸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 문제는 무조건 여기 와서 풀립니다. 여기 와서 다 같이 학생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진짜 시험 현장이랑 똑같은 분위기. 떠들면 당연히 혼나고요.
뭐 떠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문제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이런 건 준비하는 건데 학교 시험지 양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재배열을 하고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연도마다 좀 다르니까 문제는 재배열을 해서 학교 시험지 양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진짜 시험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심지어 OMR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리고 그럼 이제 그런 시간이 한 2번 또는 3번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시험 기출을 풀린 다음에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정규 시간에는 진도 나오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답은 당연히 원래 주지만 해설 영상을 따로 찍습니다. 근데 해설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선제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히 이렇게 분석을 해줘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해설 보통 한 모의고사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설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직보가 있잖아요. 직전보강. 직전보강 때는 제가 다 만듭니다. 그 3개년 기출을 이렇게 쫙 놓고 이 학교는 이런 문제를 내니까 이렇게 내가 내봐야겠다 해서 문제를 제가 다 자체 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랑 최대한 유사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제가 파이널 직전 보강 예상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직전 보강 때 뿌리고 풀리고 그다음에 개념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고 잘 봐라 하고 이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문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내신 시간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이렇게 2개 반이 개설이 되고요. 아마 11일 토요일 개강은 거의 확정입니다. 둘째 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개강은 확정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좀 수용하기가 버겁거나 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하면 반 1개 정도가 추가로 개설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은 아직 미정인데 평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본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2개 반 개설은 확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제 설명은 조금 많이 빨랐죠. 죄송합니다.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거 대비는 당연히 모의고사 수능 대비는 하고요. 그럼 모의고사 수능 대비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 때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신은 내신 올인을 해도 바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모의고사 같이 하면서 2등급 받을래 아니면 모의고사 아예 안 하고 1등급 받을래 하면 그냥 무조건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 준비는 내신 기간에 무조건 빡세게 돌리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정규로 돌아가서 그때 모의고사랑 수능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또 혹시 뭐 입시생활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광문고 시험이나 국어 공부에 대해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꺼졌어요? 아니 꺼도 돼요? 이게 영상이요? 네. 이제 계속 꺼야 돼요. 꺼겠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공식적인 건 끝났으니까요.